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이제 우리 지방은행들은 발표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우리 그 메이저 시중 은행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발표가 나기 시작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12월 중순까지 이제 발표가 나서 아마 빠르면 뭐 크리스마스 바로 전부터 또는 조금 늦으면 크리스마스 바로 직후부터 연수가 들어갈 겁니다. 네. 네. 그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주 중에 발표가 날 것 같고 12월 26일쯤 연수를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우리 그 합격자들한테 크리스마스 이브를 마음껏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연수 시작 빡세게 시작할 거니까 설레겠다. 놀 거 진짜. 다 놀고 와라.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는 정말 뭐 인생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최고의 크리스마스 될 수도 있을 이브겠죠. 것 같네요. 네. 네. 그런데 그러네요. 이제 연말은 연수원에서 좀 빡세게 이제 좀 고생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채용 일정, 채용 현황, 그 진행 현황은 지금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은행들이 메이저 은행들이고, 일부 이제 지방 은행들은 발표가 나서 이미 연수 들어가 있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쌤은 그러니까 은행권에 이번에 뭐 곧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다 날 텐데 이번에 그 합격자가 되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번에 총 최종적으로 이제 은행을 들어가는 친구들은 약 3,000명 정도 3,000명. 생각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국민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포함된다고 한다면은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또 애매한 게 뭐냐면은 뱅 쌤이 말씀을 잘해주신 게 거의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연수를 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복 합격자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많은가요 중복 합격자? 근데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는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될 것 같아요. 평균 그럼 10%에서. 추가 합격자가 따로 있나요? 그 없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예. 이제 합격을 해놓고서도 이제 못 가니까 선택은 해야 되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결과 발표가 늦어진다 혹은 연수를 빨리 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선택의 기회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기다리는 것 중에 빨리 된 데를 먼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갔다가도 내가 생각했을 땐 좀 더 좋은 기업이라 생각해가지고 연수원에서 나오는 경우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연수를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면접을 못 봐서 이제 안 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생기다 보니까 결혼 인원들이 생겨서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보다 좀 더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보수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통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채용이 더 많던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채용 규모는 어떤 식으로 좀 성장을 했나요?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우리 화면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2016년도부터 제가 한번 네. 쭉 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채용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화면을 볼 수 있을 텐데요. 2016년도에 연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많이 채용을 하지 않아서 연간 한 그랬네요. 1,400명, 1,390명 정도 채용을 했고요. 2017년도에가 2,170명, 그리고 작년 2018년도가 3,370명. 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3,420명. 이렇게 이제 올해가 작년보다는 뭐 한 몇십 명 정도 더 늘은 그러네요. 상태죠. 그러네요. 그런데 요 네. 은행들은 이제 메이저 은행들만 이제 그 메이저 6대 은행만 계산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연간으로 보면 이렇게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네. 이제 하반기만 보면 하반기 채용이 아무래도 상반기 채용보다 많은데 하반기 채용은 2018년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올해보다 작년 하반기가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가 1,200명 정도고 네. 하반기가 2,200명 정도 해서 연간 3,40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네. 네. 이거를 이제 3,400명 나누기 6을 하면 각 은행별로 한 500명에서 600명 사이 요 정도로 이제 뽑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로 뽑고 뭐 매년 상반기, 하반기 채용은 약 35대 65 정도로 하반기가 더 비중이 높았고요. 한 2배 정도 예, 약간. 약 2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은행권 취준생분들은 상반기, 하반기를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준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뭐 이런 자료를 토대로 내년에는 얼마나 뽑을 것이냐 이런 네. 뭐 예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하반기 채용의 특징 짚어가면서 내년 전략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략 키워드 뭘까요? 봤더니 디지털 인재 채용인데 은행에서 디지털 분야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또 디지털 인재는 어떤 인재인지 이건 쌤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모든 은행에서 지금 경영 전략 중에 제일로 잡고 있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게 DT 전략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뭐 기획이라든지 전략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효율성과 그런 좀 이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규정, 아니,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네. 여기서 지금 친구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되게 많은 게 뭐냐면은 뭔가요? 디지털 인재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코딩을 잘하거나 뭐 아니면 앱을 잘 다룬다거나 인터넷을 잘 다루는 거에만 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디지털 인재로 지원을 하던 IT 인재로 지원하던 혹은 그냥 일반 행원으로 지원할 때도 디지털 역량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도 모두 난 디지털 역량이 없는데 혹은 나는 코딩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소위 오퍼레이터 형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하고 바꿔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절대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도 해답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인재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오퍼레이팅, 코딩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획단에서부터 어떤 걸 바꿔야 되고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T나 디지털 인재로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단순히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보다는 왜 그런 걸 만들었는지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기획적인 역할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행원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인재가 난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기획단에서 내가 어떻게 정보를 취득하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는 걸 집중하게 되면은 디지털 인재라는 게 단순히 그냥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뱅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어떻습니까? 뭐 말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네. 이건 선생님. 그 디지털 인재라고 하면 이제 크게 우리가 은행에서 필요로 한 인재 중에서는 IT형 인재가 있고 일반 행원형 인재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IT형 인재 중에서는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뭐 웹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홈페이지 뭐 저도 전공이 아니지만요. 예. 뭐 그런 IT 쪽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역량을 많이 펼쳐야 되는 그런 분야가 IT적인 디지털 역량이라면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일반 행원들 그러니까 우리 그 비전공자 또는 이 IT 컴공이 아닌 우리 일반 취준생들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될까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그 많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우리 이건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잘해주셨죠. 같아요. 네. 기획단에서부터 왜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은 우리 일반 그 행원 분야 그러니까 일반 문과생 이 분야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그 부분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IT적인 부분 그러니까 전공자 그러니까 컴공을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슈 이것들과 연관시키면서 본인의 어떤 기술적인 또는 어떤 역량적인 부분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좀 어필하는 게 요게 이제 전공자들에게는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비전공자들은 우리 그 이건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수시 채용 도입입니다. 이제 수시 채용을 하고 있는 은행과 직무 분야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건쌤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수시 채용은 사실 아직까지는 일단 공채가 좀 규모가 있었어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었는데 신한은행이 사실 거의 선두로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좋은 이슈인 거는 일반직이나 이렇게 리테일 직군 같은 경우에는 예. 이번에 공채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리스크라든지 IB 이런 특수 직군 같은 경우에는 수시 채용으로 같이 뽑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회가 두 번 있던 셈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네요. 예, 다만 문제는 뭐냐면 수시 채용의 핵심은 그 자릿수가 000명이 아니라 빵빵. 공명일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통 몇 명 정도 뽑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냥 보수적으로 이제 10명 이하 뽑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진짜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시 채용의 핵심은 사실 직무적인 역량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면접관들이 뭐 과거에는 인사부라든지 아니면 외부 면접관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아니면 실무진 중에서 본사에서 아무나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IB 부서라고 한다면 IB 부서 사람들이 와서 면접을 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리얼하게 너의 능력을 평가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은행들도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부너 세대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규모 공채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현상으로 자리 잡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마다 수급하는 그런 자세가 아무래도 은행에게는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시 채용 기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학들에서는 요즘 정시가 확대되고 있는데 기업에 들어갈 때는 수시가 요즘 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럼 뱅쌤이 그러니까 수시 채용이 진행 중인 은행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예, 우리 은행권에서 수시 채용을 가장 먼저 발표했던 은행은 KB 하나은행이었는데요. 네. 하나은행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내년부터 수시 채용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던 게 2018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이제 수시 채용을 좀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수시 채용을 진행했던 은행들을 보면 아까 건 선생님 말씀해 주신 신한은행 그리고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하나은행 요 정도 은행이 대표적인 두 은행인데요. 요 두 은행들의 수시 채용 현황을 했던 내용을 보면 특징이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또는 전문 자격증 또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경력직입니다. 신입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주로 경력직을 수시 채용으로 채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전문 자격증 소지자, 두 번째는 경력직 요 두 가지 특징인데 그럼 우리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입 지원자들이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그러니까요. 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네. 신입 지원자들에게는 사실상 이 수시 채용은 별로 상관없는 그런 분야가 될 겁니다.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이요. 근데 전문 자격증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문 자격증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네. 뭐 변리사, CPA, 어, 회계사 뭐 굉장히 이런 정도 전문한 자격증. 그 자격증이기 때문에 예. 우리 신입행원 지원자 일반 취준생으로서는 조금 범접하기 쉽지 그러네요. 않은 그런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신입행원으로 봐서는 수시 채용에 지금은 아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네. 되고 그 수시 채용을 하는 은행도 다 공채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 신한은행도 다 공채를 했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조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되지만, 근데 현재까지는 신입 공채는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고 일반 대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신입을 대상으로 한 수시 채용은 은행권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 교육 씨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 세분화된 분야별 채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쌤? 일단은 이런 지금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지금 수시 채용을 했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런 지금 은행들이 대표적인 이런 직무를 세분화한 은행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시 채용, 그냥 일반 공채에서 봤을 때 IBK라든지 아니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UB 혹은 그냥 일반 직군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신한은행도 이제 일반직으로 해가지고 공채를 했었지만 네. 이렇게 하나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은 직무를 세분화해가지고 직무별로 지원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의도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직무 역량을 아무래도 공채라고 할지라도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 이 IBK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금융 영업을 뽑는다 해가지고 그냥 일반 행원을 뽑는다 생각해서 지원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실제 면접장 가서도 그래서 넌 지점에서 무슨 일 하고 싶니? 라는 게 질문이었고요. 특히나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냥 유비 해가지고 유니버셜 뱅커 해서 모든 그런 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겠다라는 취지로 그런 직군을 만들었는데 네. 일반 행원이라 생각해서 면접을 갔는데 이게 웬걸 인성 면접은 없고 토의 면접이랑 PT 면접만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능력 중심으로 뽑겠다라는 게 없지 않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런 지금 직군이 나눠지고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준비가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뱅쌤은요? 예, 우리 직무와 관련된 채용이 은행권에서 먼저 시도된 게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 이제 맞아요. 먼저 네. 시도가 됐던 건데요. 네. 은행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이 직군 분야별 채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직무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은행의 인사 업무를 담당할 때도 그렇고 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은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이 직무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상당히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좋아하지 않는 그래요? 단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은행의 직무는 일반 대기업하고 다르게 직무가 너무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많기 때문에 직무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어떤 그 분야죠. 그러네요. 애매한. 그래서 은행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직무라는 단어를 직무별 채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채용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건 분야별 채용입니다. 분야별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업금융 그리고 개인금융. 그런데 이걸 만약에 직무별 채용을 한다 그러면 개인 대출 담당자 채용, 뭐 기업 대출 담당자 채용, 뭐 창구 뭐 출납 담당자 채용 이렇게 가야 이게 이제 직무별 채용이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채용을 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분야별 채용이라고 이렇게 봐야 이게 정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별 채용이 세분화되는 분야가 많이 나누어지는 은행들이 가장 이제 많이 나눠졌던 은행들이 우리은행 때였는데요. 우리은행이. 그때가 한 9개 분야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취준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내가 이 분야에 지원을 해야 될까 저 분야에 지원을 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 글로벌 분야, 지역인재 분야, 기업금융 분야, WM 분야 뭐 되게 많았던 그러게요. 그 네. 분야별 채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좀 그 분야를 정하는 게 이게 좀 어려웠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이건 쌤 말씀해 주셨던 국민은행의 유비 채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분야가 별로 없는 그냥 이제 단일 채용, 단일 분야 채용이었는데 이렇게 가는 게 과거 방식이었는데 지금 점점 세분화되는 게 일단은 추세입니다. 이 추세에 맞게 우리 그 취준생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직무, 그러니까 개인 대출이다, 기업 대출이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자기가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겠다. 이게 기업 금융이다, 개인 금융이다. 지금 현재 우리 은행권에서 채용을 나누고 있는 분야를 그거는 좀 숙지를 하셔서 이 분야는 어떤 경력을 쌓게 되고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미리 하시는 게 그게 우리 분야별 채용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이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네.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같이 보시죠. 필기 시험입니다. 그렇구나. 사실 많은 취준생분들이 필기 전형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거든요. 실제로 채용 전형에서 얼마나 이 필기 전형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답변이네요. 네. 뭐 다른 거 지금 뭐 직무도 준비해라, 뭐 자소서도 준비해라, 뭐도 준비해라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중에서 하나만 딱 뽑자면? 뽑으라라고 한다면은 바로 필기 필기? 준비해라. 아. 라는 얘기를 진짜 강조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에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네. 전체 채용 이제 서류를 지원한 친구들이 한 15,000명에서 16,000명이 됐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필기 시험을 기회를 준 게 거의 12,000명, 13,000명을 기회를 거의 줬어요. 기회를 웬만하면 줬네요. 줬구나. 웬만하면 줬어요. 근데 그거를 통과해서 면접을 간 친구들은 약 1,000명이에요. 그럼 몇 대 몇인 거죠? 10대 100대 1. 거의 10대가 이제 그 10대 1. 단계를 넘어가면은 10대 1 이렇게 제가 수학에 약해서요. 10대 1. 2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속상해요, 이럴 때마다. 옆에서 좀 있는데 약간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필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중요하네요. 진짜로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업은행 뭐 필기를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우스갯소리로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 보니까 뭔가요? 산업은행 시험이 잘못 온 거 아니냐 아, 할 정도로 너무 굉장히 어렵다. 어려웠다. 어려워서요? 네,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모듈형과 피셋형이 좀 이렇게 혼합해서 출제되는 형식이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피셋형만 나왔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막 예금 약관이라든지 막 은행 그런가요? 카드에 VIP 규정을 지문으로 주고 어. 그걸 바탕으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든지 네. 시험을 보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길이도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길었어가지고 시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상식 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식, 경영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혼합형으로 출제되는 바람에 친구들이 또 시간 관리 이외에도 공부량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IBK를 강조하는데 IB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성적이 카트가 얼마인지 발표를 해줘요. 예. 근데 서울권에 100점 만점이거든요. 네. 실제 문제도 100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당 1점. 한 문제당 1점인 거예요? 네. 몇 점이 통과 라인이었을 것 같아요. 어려웠다고 하셨죠? 어려웠어요. 어려웠다. 어려웠다. 65점이 필기 통과였습니다. 커트라인이었죠. 커트라인이 65점이었어요. 65점.
굉장하죠. 근데 이걸 또 변수는 뭐냐면은 인턴을 우수 인턴으로 들어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0점에 가점이 있었어요. 10점이나 그럼에도 떨어진 분들이 있나요? 있죠. 있겠죠. 아. 네. 그런 상태에도 65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 지역 인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커트가 달랐습니다. 서울 인재들 기준으로 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굉장히 필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철저하게 필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뱅쌤은요? 뱅쌤도 예, 어려운 거 맞고요. 어려워졌고요. 우리 은행권에서 지금 필기시험이 도입된 게 2018년도 상반기부터인데요. 지금 이제 2019년 하반기까지 해서 총 이제 4번 정도 상하 이렇게 4번 정도 이제 필기시험을 보고 있는데 네. 올해 하반기에 지금 필기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 전에도 이제 같이 재수를 하면서 봐봤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래요? 예, 전부 다 많이 어려졌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이건 선생님께서 되게 중요한 코스 중에 한 코스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합격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코스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혹시 이 방송을 우리 인사 담당자들께서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지금 업무 시간 중이라 못 보실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로 보실 거예요. 몰래 이렇게 아마. 보실 수도 네, 있어요. 아니면 재방송. 유튜브로 꼭 화장실에서 보십시오. 보셨어요. 과연 이 필기시험이 지금 되게 중요한 코스인데 이게 과연 중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우리 취준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난이도 있는 공부가 과연 은행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몇 % 정도 업무에 활용을 할 것 같냐라고 하면 네. 은행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뭐 10%도 안 된다라는 건 이거는 뭐 명백관한 사실입니다. 네. 이 10%도 안 되는 이 공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취준생들, 우리 은행권 취준생들이 보통 한 5만에서 10만 정도를 이렇게 넓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10만 명이 과연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냐,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냐,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우리 젊은 세대에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 좀 거시적인 고민을 했을 때 이 은행에서 필기시험 보는 게 과연 이렇게 중요한 코스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정상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는 두 번째가 이제 은행의 필기시험이 이제 NCS하고 경제금융상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분명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면 앞으로 5년 후에는 도대체 은행권 필기시험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 그러니까요. 네. 지금처럼 계속 어려워지기만 한다면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난이도 선에서 거기서 멈추고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를 하거나 계속 어떤 커트라인 점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거를 또 인사 담당자들이 같이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높은 거는 좋은데 난이도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난이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취준생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 필기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절대평가 방식으로 좀 지금도 절대평가긴 한데. 네. 근데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기가 실기에 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모든 평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뭐 토익 시험 같은 경우도 뭐 기업들에서 영어를 얼마나 쓰겠어요, 네, 사실은. 예. 근데 뭐 평가는 척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우리 네. 은행권 필기시험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지금처럼 이제 만약에 어려워진다면요. 지금 네. 아까 65점 정도가 커트라인이라고 했는데 아예 40점이나 30점 정도가 커트라인이 될 수 있도록 아예 어렵게. 아예 어렵게 하거나 아. 아니면 아예 쉽게 해서 80점이나 90점대가 커트라인이 될 수 있도록 아예 쉽게 해서 취준생들이 필기시험에 들이는 에너지가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네. 무조건 어렵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취준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쵸. 그쪽은 네. 난이도가 높든 낮든 간에 관계없이 그건 좋은 방향입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네, 그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남은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다음 키워드 뭘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AI 면접입니다. AI 면접. 네, 최근 들어서 이 AI 면접 사실 저희도 많이 다루긴 했지만 은행권에서도 이 AI 면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권쌤? 아직까지는 이제 국민은행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수서를 넣고 나서 AI 면접을 이제 본인 컴퓨터로 그냥 화면 띄워놓고 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본인이 있어요. 집에서 하는 건가요? 네,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랜선에 꽂아놓고서는 이제 아니 그럼 웹캠이 컴퓨터가 되는-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게 이제 좀 난해하긴 하죠. 빌려야죠, 뭐 친구한테 빌리고. 빌리던지 근데 뭐 친구가 이제 별로 없으면
PC방에서도 예. 할 수가 있나요? PC방에서 이제 몇 캔만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아. 사실 저는 비추예요. 왜냐면은 왜요? 시끄럽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내 음성을 입력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옆에서 막 죽여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맞아요. 있으면 PC방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위험하죠. 야 잡아 저 몬스터. 막 이런 거. 네. 네. 그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네. PC방은 안 가시는 게 맞고요. 아, 고등학교 네? 곧 방학하니까요 또. 예, 거의 이제 네.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일단은 네. 뭐 화면을 보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떠드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인성 검사 혹은 이제 그냥 일반 설문지 검사 같은 아, 것들이 설문지? 예, 한 150문제에서 200문제 출제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설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성 검사랑 거의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인성 검사를 본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한 가지를 드리면은 네. 이렇게 이 AI 채용을 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인성 검사를 한 번 더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적이지 내용이 않다.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아, 해보시면서 이제 인성 검사를 하시면서 일관되었다. 기억을 하시거나 사진을 찍어놓는 것을 저는 좀 추천하고 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AI 채용할 때 인성 검사와 실제 필기장 갔을 때 인성이 달라 보이면은 23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렇죠. 네. 다중인격처럼. 다중인격처럼. 아, 진짜로 그런 아이덴티티로 나올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L 척도, 소위 말해서 라이 척도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진정성 척도가 굉장히 떨어져 보일 겁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표현이 되면은 그러니까요. 어떤 은행에서든지 혹은 어떤 기업에서든지 거짓말하는 친구를 선호하는 기업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찍기도 싫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냥 인성 검사를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이런 말하는 거에 있어서 좀 걱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유는요? AI라는 거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그 인텔리전스라는 그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네. 우리 인간이 지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걸 갖고 있는 건가요? 지능이요. 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지 아닌지 약간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가 있나요? 결국에는 우리도 과거에 기억과 사고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심도 있네요. 네. 예. 그거를 그대로 따온 게 사실은 이제 컴퓨터예요. 그래서 어.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데이터가 없으면은 현재 판단을 기준을 세우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근데 이 채용이 AI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업무에 들어왔더니 이 정도의 아웃풋을 내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AI가 시장에 도입된 지가 얼마 안 얼마 안 됐기 됐죠. 때문에 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가 갖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영역, 즉 표정, 말투, 말에 있는 키워드들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는 크게 당락을 좌우하진 않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점수에 네, 큰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밝게 하시고 어투만 좀 조절을 하시면서 자기소개나 장단점, 지원 동기를 각각 90초 정도 말하게끔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본인의 이제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면들을 좀 뭐 그러니까요. 가치도, 열정, 관계지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시고요. 편안한 미소 그리고 보이스도 좀 높낮이만 조절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채용에 있어서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뱅쌤은요? 뱅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우리 이건 쌤 말씀하신 거에 추가를 한 두 가지만 하면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인성 검사라든가 다른 어떤 그 답변을 했던 내용들과 일관성. 그러니까 AI 면접을 할 때 동일한 유형으로 계속 이제 답변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요 일관성이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AI 면접을 봤던 우리 취준생분들이 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노트북에 있는 그 동그란 그 카메라를 이제 맞아요. 그 봐야 되는 그게 이제 AI 면접인데요. 네. 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색하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노트북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네. 연예인들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렇죠. 카메라를 그 보고 우리 잘- 취준생들이 AI 면접을 이제 볼 때 그때 이제 눈동자가 많이 흐트러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평상시에 AI 면접을 보기 전에 노트북 카메라를 보는 연습, 요 연습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AI 면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취준생분들은 이제 필기 시험도 잘 봐야 되고 또 AI 면접 때문에 카메라 보면서 얘기도 잘해야 되고 도대체 갖춰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한-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유니버셜 뱅커 모든 걸 잘하는 종합적인 행운을 뽑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키워드 살펴보죠. 네. 네. 어떤 거냐면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이것 좀 화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은행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블라인드 채용. 네. 이거에 대해서 이건 쌤. 일단은 어떻게 블라인드 채용은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냐 아니냐라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고 있다.
그래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뭐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나이까지도 쓰진 난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모든 요소가 블라인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블라인드의 5대 요소는 나이, 학벌, 성별, 신체 조건, 그리고 출신지. 이게 5대 블라인드 요소, 은행연합회에서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은 은행 개별의 역할이에요. 할지 말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은행들에서 자격증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이유, 어학점수에 가점을 주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못 보니 너의 직무적 역량이라든지 그 기타 영역을 보겠다. 아. 그래서 더욱더 경력 경험이 집중되고 있고 중요해지고 있고 자격증이라든지 어학점수가 또 추가로 가점 요소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을 때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제 필기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상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대로 끊기 때문에 필기도 앞으로 계속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구조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뱅쌤도 덧붙여. 예,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블라인드 채용이 지금 은행별로 다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은행은 뭐 나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적지 않는 이런 은행이 있고요. 어떤 은행은 뭐 나이는 적고 뭐 학교만 적지 않는 이런 은행도 있고요. 이렇게 은행별로 지금 천차만별이네요. 천차만별입니다. 예. 천차만별이라서 우리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 중에 한 은행이라도 자격증을 적는 은행이 있으면 자격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두 다 안 적는다면 공부를 안 해도 되겠지만요. 또 한 은행이라도 토익 점수를 적는 은행이 있다면 토익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취준생들은 도대체 어디에다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춰야 되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어디에 장단을 어려운 맞춰야 건데. 하나요? 자진몰이 장단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모든 은행에 다 장단을 맞춰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진몰이 어느 장단이 제일 어려운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은행별로 이 블라인드 채용의 어떤 그 형태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적으로 또 우리 취준생들에게도 좀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통일을 시킬 수 있는 이 곳이 어디냐? 각 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은 이 스스로 나서서 옆에 있는 뭐 제가 만약에 국민은행이라고 하면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한테 우리 통일을 시킵시다. 이렇게 자진 통일을 그것도 하기는 좋네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아니라 이 은행권을 통할하고 있는 은행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 은행연합회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각 개별 은행 단위에서는 이게 통합을 스스로 시키기가 쉽지 않으니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좀 나서서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 취준생 보면 좀 애처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애처롭다는 표현보다는 참 안타깝죠.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좀 나서서 각 은행별로 블라인드 채용의 형태를 좀 통일을 시켜도 얼마든지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이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쌤이 이제 다음 상반기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서 2020년도 채용 규모도 간략히 언급을 해주실까요? 먼저 건쌤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상반기가 아무래도 항상 전통적으로 이제 하반기보다는 채용 규모가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체 인원 자체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규모가 뽑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수시 채용 더욱더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으로 직무 중심으로 준비를 해놓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직무 물론 중심으로. 네, 은행원이 왜 되고 싶은지도 생각을 항상 구체화해놓고 본인의 인성적 영향도 충분히 강조해야 되겠지만 네. 비시즌 때 본인이 노력도 시간을 맞아요. 투자해야 되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가점 요소를 확인하고 그 직무적인 역할을 철저히 준비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험 경력들, 인턴 같은 거 지원들 지금 산업은행도 그렇고 IBK 기업은행도 그렇고 계속 인턴 지원을 지금 하고 이제 면접까지 가고 결과도 나오고 했는데 네. 이런 데들을 계속해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학 점수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IBK는 안 넣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은행이나 아니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가점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어학 점수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가 가점을 놓치지 않는 그런 내가 좀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 가점이 있어야지만 최종합을 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네. 이제 가점은 가점일 뿐이니까요. 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실제 면접장에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주눅이 들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인데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면접 결과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준비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뱅쌤도 뱅쌤.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2018년 상반기에 채용했던 은행이 기업, 우리, 신한, 농협은행이었습니다. 요 4개 은행이요. 그 메이저 6대 은행 중에서 4개 은행이 채용하고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은 상반기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도
올해 그러니까 2020년에도 2019년 상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방 말씀드렸던 그 4개 은행,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에 채용했던 은행을 중심으로 취업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매년 상반기 채용은 한 35%, 하반기 채용이 65%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네. 그 비중에 맞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